설명하기 시작해 볼게요. 자, 41번. 다음 중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이 문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2번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자, 2번은 조세는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요건 충족한 사람한테만 부과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4번이요. 자, 조세는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하여 개별적인 무상, 즉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거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예요. 그 다음에 조세는요, 원래 금전납부가 원칙이에요. 물납 안 돼요. 원래는 물납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 뿐이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1번도 맞는 말이에요. 답은 3번이야. 답은 3번인데,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경우는요, 조세에 해당하지 않죠. 자, 여러분들 이러지 않잖아. 만약에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냈단 말이야. 그럼, 와, 드디어 세금을 또 냈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그쵸?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경우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아시겠죠? 자, 네,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이요.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특수관계인은요, 우리가 세 사람을 우리가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촌인의 혈족 관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배관계가 있는 자들을 우리가 특수관계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제가요, 그리고 개가 하나 빠졌다. 예.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쉽게 얘기했었죠. 뭐 아버지잖아 라고 얘기했었고요. 요거는 요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요거를 회사로 바꿔보면요, 일단 법인은 얘네가 없겠죠. 법인의 사촌이 어딨어. 그렇죠? 자, 근데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들은 종업원과 회사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배관계가 있는 자들은 주주와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자. 자, 요거 법인인 경우는요, 임원, 종업원이죠. 저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죠.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법인인 경우는요, 지배력의 행사하는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본인이 개인인 경우는요, 사촌인의 인척, 그러니까 혈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이요. 자,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얘는 제외돼. 왜냐면 주주긴 주주야. 근데 지배관계를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주주여야 된다는 거야. 소액 갖고 있어요. 내가 삼성에 20주 있단 말이야. 그걸로 얼마나 삼성의 지배관계를 펼치겠어요. 못 펼친다는 거지. 그래서 주주 중에 소액 주주는 제외가 된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소액 주주는 제외가 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43번이요. 자, 여러분, 이런 국세기본법은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뭔가 어렵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배운 부분에서 다 나와요. 봐봐. 자, 국세부과의 원칙은 뭐뭐가 있었어? 요거, 종류가, 끝자 탔어, 요거죠. 실질과세 원칙, 신인성실 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관면 사고관리였잖아. 자, 이 국세부과의 원칙은요, 요거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그렇죠? 자, 그랬을 때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세무공무원, 즉 과세관청은요, 직무수행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니야, 적용이 된다고. 아시겠나요? 둘 다를 요구하는 거니까. 자, 반대로요, 우리 세법 적용의 원칙은요. 자, 요거는 뭐뭐 있었어? 이거 있었잖아.
그래서 납세자의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그쵸? 그래서 이걸 세법 해석의 기준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소극과세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 존중. 요거 있잖아. 맞죠? 자, 얘네는 요거라고 얘기했었지. 그쵸? 이렇게 차이가 있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머지 2, 3, 4번은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문구니까 이걸 바로 찍을 수 있었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4번. 제가 22년 초에 시험을 접수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지금 강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 경관리사 대타로 뜨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A 강의장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시험에서 붙었거든. 22년 1월? 아니다. 그분은 21년 12월달 시험으로 붙었구나. 22년 1월달 시험에 제가 그분한테 검정을 맡겼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22년 1월달 시험에서 그 수험생들이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 수강생들이. 신유형이 나왔어요. 신유형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 얘들아 이게 뭐가 신유형이야. 그냥 있던 거 표 하나만 그려준 것 뿐인데. 맞죠? 자, 우리요. 법인세 계산구조 보면요. 요거부터 시작하지. 그쵸? 자, 지금 법인세 비용이 특별히 없으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결산상 당기순이익하고 일치하겠죠. 법인세 비용이 없다는 가정하에. 맞죠? 그러면 얘가 2억 원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입금사니까 송금불산입을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송금사니까 입금불산입을 빼면 되잖아. 맞죠? 그리고 기부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월교통금, 비과세, 그 다음에 소득공제 빼주면 되지. 그러면 과표 나오죠. 맞죠? 여기에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요, 늘 계속 얘기했어요. 계산구조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거 못 외운 건 내 잘못 아니야, 지금. 한 30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30번은 돌아가서 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럼 입금사니까 송금불산이 얘기를 찾아보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급여, 1억 2,600만 원에서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얘는 송금불산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에 1,000만 원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지금 한도 초과액이요. 감가상각비는 2,400만 원인데 상각 범위액은요. 1,400이래. 그러면 1,000만 원은 송금불산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1,000만 원도 여기다 다시 더해질 거라고. 그 다음에 별도의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 항목 없죠.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요 2억 2천이죠. 근데 이비소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2억 2천이란 말이야. 자, 여기다가 세율까지 줬잖아. 그러면 세율 곱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2억까지는 지금 개정 전이라 10%. 그 다음에 2억 초과분 2천만 원은 20%. 이렇게 곱하면 요거 산출세액은 2,400만 원 나오는 거죠. 이게 뭐가 신유형이야? 나한테 와서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손익계산서가 갑자기 나왔어요.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이건 신유형이 아니지. 여태껏 배웠던 거 그냥 표만 하나 제시한 것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 2,400만 원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 이거 못 푸셨으면 좀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혼날 땐 혼나야지. 계속 혼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5번이요. 요런 거 틀려도 돼요. 요런 거 틀려도 되는데
자, 결산 조정 사항과 신고 조정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신고 조정 사항은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거 얘기했었죠. 즉, 얘는요, 장부에 비용 계상을 하지 않았어도 얘는 세무 조정이라는 과정으로요,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결산 조정 사항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얘는 장부에 비용 계상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예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 보자. 결산 조정 사항은요, 원칙적으로 회계상의 비용으로 계산될 경우에만 세무상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맞는 말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신고 조정 사항은요, 기업회계 결산 시에 기장 처리하지 않고 과세표준 신고 과정에서 세무조정 계산서, 즉 세무조정으로만 세무조정을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세무조정으로 인정이 되잖아.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얘기해볼게. 자,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야. 이제 알아두자. 아시겠죠? 알아두자. 자, 답은요 3번인데요. 자, 결산조정 사항을 우리가 결산 시에 송금 산입하지 않았대요. 즉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랬을 때 법인세 신고기간 경과한 후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정정이 가능하다. 경정 청구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경정이 뭐야? 바꿔주세요죠. 바꿔주세요 청구가 안 된다고. 왜 그래? 그냥 네가 비용으로 써. 뭘 바꿔달라고 그래. 이거죠. 네가 비용으로 쓰면 인정해준다니까? 근데 네가 안 써놓고 뭘 바꿔달라고.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산조정 사항은 경정 청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고조정 사항은요, 네가 맞추라고 해서 맞췄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때는 경정 청구.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거 답은 3번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갈게. 자, 뭐뭐 있어? 불러봐.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진짜 시험 본다. 요거 있었죠. 그쵸? 뭐 있었어요? 재고자산,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의 매실 손괴 등으로 인한 이만 쓸게요.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었지.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있었죠. 이젠 기억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다음에 외워야지 하지 마. 이번 외우고 가도 다음에 까먹어. 자꾸 외워야 돼. 자꾸 봐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자. 적어놔. 혹시 착각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거 세무회계 끝날 때까지는 강의 끝날 생각 없어요. 몇 시가 되면 나 이거 끝나고 보낼 거야. 아시겠죠? 되셨나요? 나머지는 영상을 보고 필기하세요. 자, 시간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거요. 46번이요. 법인세법상 입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1번이요.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면제액은 원칙적으로 입금이죠. 하지만 이월교성으로 충당된다면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해주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얘기해볼게. 송금에 산입한 금액이요. 환입되는 경우, 즉 환급되는 경우는 입금이 되는 거죠. 내보낼 때 송금이었으면 들어올 때 입금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기 주식의 양도금액은요, 입금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자, 이것에 대한 그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해당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도 똑같아요. 자산의 양도금액은 입금이에요. 자산의 장부금액은요, 그만큼 송금으로 봐요. 그래서 둘이 퉁치면 이익이 남을 거 아니야. 그것만 소득으로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은 2번이에요. 자,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즉 저가로 매입한 경우는 매입가와 시가의 차익은요, 입금으로 본다? 아니야. 요거는 개인만 해당이 되죠. 법인은 안 되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7번은요, 이건 제가 답만 불러드릴 테니까 나머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47번은요, 3번이에요. 자,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 저가법으로 신고를 했대요. 자, 저가법 인정되잖아. 그럼 이렇게 잡은 평가 손실은요, 임의 평가 손실이 아니라는 거야. 법에서 인정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임의적 평가 손실로 보진 않죠. 시가평가라고 보진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나머지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48번이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원천징수가 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발생주의에 따라 장부상 미수 수익을 계상한 경우는 입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지. 그렇죠? 자, 원칙적으로 이자 수익의 수입 시기는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수입 시기를 따라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단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장부상 계상을 했으면 이거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 단 국내에서 원천 징수 안 된 분의 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했었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국내 원천 징수 되지 않은 미수 이자에 대해서는, 즉 국외 이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입금으로 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자,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임대료인 경우는요. 자, 밑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 즉 미수 임대료 얘기하는 거지. 맞죠? 요거 미수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뭐야? 발생주의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발생주의 인정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3번. 부동산의 경우는요, 4개 중에 빠른 날이죠. 뭐였어? 인도일. 그 다음에, 잔금청산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사용수익일. 4개 중에 빠른 날로 본다. 맞는 말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은요, 실제 배당금이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사립한다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죠.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본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식이 준용한다고 얘기했었죠. 맞죠?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9번이요. 자, 주식회사 3일은요, 재고자산 평가 항목을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얘를 변경 신고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했대. 그러면 우리 이거 회사의 회계처리부터 먼저 찾아야 되잖아. 얘가 회사의 회계처리잖아. 맞죠? 이렇게 회계처리를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세무조정을 옳은 것은인데요. 자, 지금 후입선출법으로 회사는 회계처리했지만 법인세법은요. 이거 임의변경으로 보자. 자, 임의변경이니까 둘 중에 큰다. 얘.
이 둘 중에 큰 가액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무신고시 방법이 뭐야? 선입선출법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맥시멈 선입선출법 지금 1200만원. 그 다음에 기존에 적법하게 신고된 방법이요. 총평균법이죠. 그렇죠? 1000만원. 중에 큰 가액이니까 요 금액이 되는 거지. 1200이 되니까요. 자, 회사의 회계 처리는 900이지만 세법이 보는 건 1200이니까 회사의 기준으로, 회계를 기준으로 세법에 맞춰주면요. 300만원 늘어나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300만원, 입금산이 300만원, 요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건 이렇게 우리가 풀었었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0번. 자, 요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인데요. 자, 일단은 2번이요.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는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도 잔존가치 0이었잖아. 왜? 잔존가치의 의미가 네가 예상하는 연수자. 너의 예상을 우리가 예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요, 감가상각 공모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종료법을 쓰죠. 그렇죠? 얘 건물 이외의 자산들은 우리가 정액법과 종료법 중에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고를 수가 있는데 무신고 시에는 종료법으로 본다고 얘기했었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액은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월할 계산한다는 소리죠. 맞는 말이죠. 자, 답은 1번이에요. 자,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시부인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잔고가액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니야. 요거 뭐 남겨놔야 된다고? 비만가액 1000원 남겨놔야 된다. 우리가 평가손실하면서 얘기했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요거 말고도, 자. 비만가액 1000원 남겨놓는 거 뭐뭐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아까 위에 봤던, 요거 있었죠? 그 다음에, 나올라나? 이때도 비만가액 1000원 잡아놓고 나머지 대손으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 비만가액 1000원 남겨놓으라고 했었죠. 맞죠? 기억나시나요? 다 써줄게. 요거 이때죠. 필기하시고요. 자, 되셨나요? 요거 50번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 51번. 자, 주식회 3위는요, 2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1000만원짜리, 1억원짜리를 취득했죠. 자, 그러면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공고 정액법, 내용에서 5년이고요. 잔존가치 없다고 가정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요,
1,800만 원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상황 1, 2, 3의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 범위액을 구해야겠죠? 자, 삼각 범위액은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으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회장치 1억 원, 그러면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이죠. 그러면 내용연수는 5년이니까 이렇게 가야지. 그렇죠? 상각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2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지금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1,800만 원, 근데 삼각 범위액은 2천만 원이니까 지금 시인 부족액이 나오죠. 200만 원이. 그렇죠? 물컵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시인 부족액이 떴다 라고 하면요, 상황 1일 때는요, 지금 전기말 삼각 부인액이 있잖아. 그렇죠? 자, 시인 부족액이 나오면 우리 이거 해줘야 되잖아. 2월 송금산이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때? 되게 작은 금액이죠. 요거 중에 작은 금액이잖아. 그러면, 자, 여기는요, 200만원, 200만원 일치하니까, 200만원만큼 송금산입 시켜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 2요. 전기 시인 부족액이 100이 있대요. 그러면, 삼각부인 무계획이 없는 거잖아. 0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때는 세무조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 삼각부인액이나 시인 부족액이 없대. 어쨌든 삼각부인 누계액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둘 중에 작은 거니까 단기 시인 부족액 200만원, 삼각부인 누계액 0. 그럼 둘 중에 작은 거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세무조정할 게 없다라는 거지. 답은요, 1번이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의 세법상 성격이 다른 거. 이거 단만 찍고 넘어갈게요. 2번이죠. 그쵸? 2번만 일반 기부금인 거지. 자, 그 다음에 53번. 자, 21년 사업의 개시한, 사업을 처음 개시했대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연도별, 자, 일반 기부금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1년과 22년에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일반 기부금 지출액이야. 21년도에는 1,500이죠. 그쵸? 자, 근데 일반 기부 한도액이 1,000만 원이잖아. 그럼 요만큼은 우선 송금 불산입 됐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송금 불산입이 있었을 때는요, 그 다음 연도에 이제 2월 송금 산입부터 먼저 시켜줘야지. 그래서 얘는 이전에 불산입됐던 거를 바로 넣어주는 거죠. 송금산입 500만원 이렇게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잔여 한도가 얼만큼 남아? 500만원 넣어줬으니까 잔여 한도가 1,800만원 남죠. 그래서 이 1,800만원과 단기에 지출한 이 금액을 비교한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이 200만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송금비싸이 2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요 1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가 감가상각비와 좀 다른 건요, 감가상각비는 후입선출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선입선출법처럼 한다. 이전에 넘어간 게 있으면 걔로 더 먼저 채워준다 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54번이요. 자, 주식회사 3일의 담당 회계사인 김삼일 회계사가요. 주식회사 3일의 제7기 사업년도 접대비, 즉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자문한 다음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자, 1번. 접대비를, 즉 업무 추진비를 금전이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요, 시가와 잔고가 중에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맥시멈으로 봤었잖아, 우리. 그치?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부터 할게요. 자, 문화 접대비는요, 일반 접대비 한도에, 즉 A 플러스 B 금액에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한도가 늘어난다. 라고 봤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접대비는요, 즉 업무 추진비는요,
귀속 시기가 언제냐면 발생주기에 따라 계산한다. 즉 접대행위는 한때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22년 12월에 신용카드로 접대를 하고요. 23년 1월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22년, 즉 접대행위는 한때인 22년으로 우리가 손익 귀속 시기 봐야 되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자, 답은요 2번이죠.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얘는 전액 송금 불산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접대비로 봐주죠. 자, 접대비로 인정을 해주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55번 이거 안 풀어요. 이거 풀었던 문제야. 아시겠죠? 답만 찍고 갈게요.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56번 별표. 자, 특수관계인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있어서요. 법인세법상 처리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요거 미리 보고 하자. 제재다. 자, 제재사항들이 뭐가 있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요. 이게 되죠. 그렇죠? 채비 건업에서 어업자. 그렇죠? 지급이자가 나온다면 그만큼은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잖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되죠. 그렇죠?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돈을 안 받았어도 받은 것으로 볼게. 그래서 입금으로 산입하잖아.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대손충납금이 대손금 설정 불능 채권이 되죠. 그쵸? 여러분, 그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요거 써놔, 그래서. 써놔.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답은 4번이고요.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57번이요. 자,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 처분에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인데요. 자, 우리 다 옳게 고쳐 나가보자. 자, 채권자 불문의 사채이자는요. 요거는 소득 처분을 원래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신용 채권인권 이자는요. 요것도 똑같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죠. 그렇죠? 단, 요 두 개 중에 원천징수분이 있다고 한다면 걔는 기타 사유출이지. 그리고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항목이죠.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건설자금이자는요. 얘는 유보로 처리가 되지. 차입금 자본하니까. 차입금과 자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업무무관 자산 등의 관련 이자는요. 얘는 기타 사유출로 처분이 되죠. 맞죠? 자,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나 내일부터는 안 해. 내일부터는 안 해. 내일 마지막이구나. 자, 뭐뭐 있어요, 요거.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봤던. 요게 있죠. 그쵸? 얘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항목이라고 배웠잖아. 그 다음에,
요것도 무조건 기타 사유주를 처분하는 항목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 추진 및 한도 초과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것도 무조건 기타 사유주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항목이죠. 그 다음에 우리 요것도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무조건 기타 사유출 항목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요것도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항목이에요. 요 8가지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 배웠어. 아시겠죠? 써놓으시고요. 자,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58번.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 중에 한도 초과액은요, 우리가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만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결산 조정 사항이죠.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 퇴직급여 추계액은요, 일시퇴직 기준 추계액과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이 나잖아. 산식만 외우면 우리 풀 수 있는 문제다. 맞죠? 자, 그다음에 4번 별표 쳐놓으시고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요거 뭐야? 우리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송금으로 산입된 총급여액 곱하기 5%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맞죠? 송금에 인정되는 총급여라고 얘기했었죠. 맞죠? 선식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4번 요렇게 꽈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이건 단만 찍고 갈게요. 2번이죠.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도 있었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60번. 다음 중 법인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인데요. 이거 아니고. 자, 요거 답은 3번이야. 자, 그러면 1번부터 틀린 거 하나씩 보고 갈게요. 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법인은요, 각 사업연도 종료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필수적 첨부 서류는요, 개별 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세무조정 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의 상태표 3가지의 계산서 낸다고 얘기했었잖아. 개수부터가 틀렸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중간연합시는요, 4번. 직전 사업연도의 부담세액의 50%를, 중간연합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정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연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해야 돼. 2가지 중에 선택이었잖아. 직전 연도의 절반을 내거나 가계일상 기준으로 하거나. 그때는 가계일상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답은요, 3번이에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신고 의무는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당연한 거지. 그래야 내가 0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 거 아니야. 신고를 해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61번이요. 자,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인데요. 자, 1번. 소득세법은 열거주에 의해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소득은요,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 내가 틀린 문제거든. 내가 생각해서 하나 틀렸는데 이거 틀렸어요. 자, 요거요. 요것도 맞는 문장이긴 해요. 맞는 문장이긴 한데, 자, 일단 넘어가 볼게. 일단은 정확히 모르니까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소득세는요, 개인 단위 종합과세죠. 부부 합산과세 안 돼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자, 신규 사업자는요,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무조건 얘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납세 의무자의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제가 1번을 골랐던 이유는요,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소득은요,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야. 사실. 왜냐면, 자,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 이자 배당 소득은요, 유형별 포괄주의를 띠고 있어서 이거 열거되지 아니하는 것도 과세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봐봐, 우리 이자나 배당 소득에서 요거 있었잖아. 이거 분명히 열거되는 항목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게, 일단 소득세는요, 이게 없어요. 신고납부국세라고 하는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 부가가치세는요, 얘네는 신고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돼요. 확정은 돼요. 하지만 이것의 확정력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은 돼요. 하지만 경정이나 결정이 날 수도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정 경정문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확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4번에 틀렸다고 봤고 1번에 맞다고 봤거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경정 결정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4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거 좀 써놔.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러면 진짜 완벽히 4번이 맞는 말이 돼. 그리고 1번이 틀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있긴 있죠. 내가 몇 번 바꿔놨죠. 그래서 몇 번 바꿔놨는데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이의 신청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검정을 안 했다고 했잖아. 내가 검정을 안 해서 이의 제기를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제가 가르쳤던 반이 18명이었는데 16명부터 하고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굳이 안 했거든요. 근데 몰랐어. 솔직히 몰랐는데 오늘 풀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한 답안이다 라는 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62번이요. 다음은 22년 중에 각 거주자가 얻은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자,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데, 자, 하나씩 골라보자. 자, 블랙핑크였구나. 뭔가 있네. 자, 아까 분명 풀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자, 지수요. 지수는요, 비신명 이자 소득 있죠? 그렇죠? 사채업자인가? 그렇죠? 비신명 이자 소득 있잖아. 얘는요,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항목이잖아. 그래서 얘는 굳이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지가 않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제니요. 자, 제니는 보험기간 5년에 저축성 보험차익 있죠. 자, 우리가 10년 미만 보험차익은요,
저축성 보험 차익은요, 과세하지 않죠. 이거 과세 제외 항목이에요. 아시겠나요? 과세 제외도 있고 비과세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과세 제외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로제요. 자, 로제는요, 국외 상장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 수령액으로서요, 원천 징수가 되지 않았대. 국내에서 원천 징수가 되지 않았대. 그럼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 항목이죠. 얘 신고해야지. 맞죠? 그래서 답은 로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사요. 자, 국내에서 비상장 법인에서 받은 현금 배당금이 있대요. 그러면 얘는 조건부 종합과세잖아. 시 항목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였어? 2천만 원 초과분이 때만 우리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죠. 분리과세가 되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답은 로제다. 자, 그리고 63번 할 건데요. 여기서부터 내일 하죠. 여기 설명할 게 많아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세미에게는 요거 내일 강의랑 합쳐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63번. 굉장히 특이한 문제인데요. 이철수 씨의, 부동산 임대사업 총수익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거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첫 번째가 임대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주임대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리비 수익. 이거 합쳐서 구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임대료는요. 자, 임대료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정보가. 그쵸? 그래서 월 20만원. 이고요. 자, 요거, 아마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을 거야. 여기 보시면 6개월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6개월치만 우리가 총수익 금액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요. 간주임대료인데, 자, 요 간주임대료 구하는 공식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기서 배우고 가시면 돼. 자, 간주임대료는요, 상가와 주택일 때 좀 나뉘는데요. 주택은 절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상가요. 상가일 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야. 우리가 보증금의 적수 마이너스 상가의 취득금액의 적수요. 이거 빼주시고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수령한 이자가 있으면 이거 빼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법인세 규정이거든요. 법인세 규정인데 법인세 규정은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자, 지금 그러면 한번 풀어봐봐. 요거 간주임대료 얼마 나오는지. 자, 요거 같이 계산해볼까요? 자, 요거, 제가 쓰면서 해볼게요. 자, 보증금이요. 지금 임대 보증금은 1억 원이죠. 그러면 1억 원. 그 다음에 상반기잖아. 상반기니까 181일이죠. 181일. 그래서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상가 취득금액의 적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잘려있는데, 여러분들 취득가액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가요, 15년부터 계속 존재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22년에도 여전히 그 금액 그대로 존재하겠죠. 그러면 5천만원 곱하기 181일 한 다음에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지금 1.2%죠. 1.2% 그 중에 그리고 곱하기 365분의 1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수령이자 우리 20만원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 더 외워가자. 상가의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라고 하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 금액이 대충 얼추 잡았을 때 97534 이렇게 나와요. 97534. 자, 그 다음에 관리비 수익이요. 관리비 수익은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임대료는 120만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97534 해갖고 총수익 금액은요, 요거 다 더한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되셨고요. 그 다음에 64번이요. 자, 64번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삼희 씨의 22년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 근로소득 금액이니까 총 급여액에서 우리 근로소득 공제액 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급여액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총급여액은 기억은요. 자, 월급여가 200이죠. 그쵸? 그게 12개월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400만원. 자, 이제 니은이요. 자, 상해요. 자, 얘는 월급액이 500%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1,0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요거 20만원까지 비과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5만원 받았는데 20만원 비과세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그냥 0이라고 보는 거죠. 0. 그 다음에 식대요. 자, 식대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잖아. 그럼 비과세 금액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음이요. 자, 연월자 수당이요. 연월자 수당은 특별히 힘든 수당은 아니잖아. 그래서 얘 과세가 되기 때문에 200만원 이렇게 더하면 합계액은요. 합계액은 3,72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총급여액은 3,720만원. 자,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액 구해야죠. 자, 우리 지금 총급여액은요. 총급여액은 여기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있잖아. 그러면 요거 그대로 쫓아가서 750만원 플러스 3,720만원 에서 1,500만원 뺀 이 초과액에 곱하기 15%잖아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액은 1,083만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자, 이렇게 되죠. 이거 두 개 빼주면 이 금액이 2,637만원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이거 보기를 바꿨잖아요. 그쵸? 자, 3번의 보기가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보기를 이렇게 바꾸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게 개정이 돼서 좀 바뀌어 있어갖고 제가 미리 푼 다음에 좀 번호를 바꿔놨었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까지 64번까지 풀었고요. 자, 65번이요. 자, 가장 옳은 것 고르라고 했죠. 옳은 거. 자, 그러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자, 우리가 순서대로 공제를 하죠. 자, 요거 사업소득이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냥 일반 사업소득인가 보네.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가야 돼? 금, 연기, 2배순으로 가야죠. 순서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다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에서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공제 가능하지. 그렇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 즉 주택 임대 사업을 한다면 얘 공제 가능했잖아. 맞죠? 자, 그다음에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못 한다고.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결손금은요,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 공제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공제를 받을 때는 선입선출법으로 공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6번 요거 얘기해 볼 건데요. 자,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합과세 내는 종합소득 금액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 그쵸? 자, 1번 기업 근로소득은 포함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 양도소득은요 종합과세 되는 건 맞지만 얘는 분류과세 항목이잖아. 제외되고요. 자, 사업소득 포함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리을 퇴직소득 포함이 되죠. 아니죠. 얘는 분류과세 항목이죠. 그리고 얘는 일단 종합과세 방법도 쓰고 있지 않아요. 얘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미음 기타소득이요. 자,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일 때는 우리가 분류과세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300만원 넘어서잖아. 그러니까 지금 종합과세 되는 항목은요. 얘 합친 4,180만원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되고요. 자, 67번이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요거는 답만 좀 찍고 넘어갈게요. 자, 답은 3번이죠. 장애인도 소득금액은 검토하잖아. 맞죠? 자, 다음 68번. 자,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나철수 씨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내역이다. 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모두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A요. 본인의 건강검진비요. 자, 본인의 의료비는 모두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아무것도 안 따지고 다 공제해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 얘는 공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장남의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요. 얘는 공제는 가능하지만 얼마까지? 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C. 자녀의 미용 목적 쌍꺼풀 수술비요. 요거는 성형수술은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친의 보청기 구입비요. 부친 이렇고요. 요거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안 따지니까 이것도 공제가 가능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공제 가능한 건 요 3개. 그러면 합계액은요 9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자, 거주자 최순희 씨가 얼마 전에 보유한 토지를 양도했대요. 자, 그랬을 때 과세표 준거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양도소득 과세표 준 계산구조 한번 볼게요. 계산구조는요, 양도가액에서요. 취득가액 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부대비용도 빼잖아. 맞죠? 그러면 나오는 게 양도차익이죠.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 빼죠. 그러면 나오는 게 양도소득금액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기본공제 빼주죠. 그러면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잖아.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뭘로 가야 돼? 실거래가로 가야죠. 그렇죠? 그 실거래가가 나와 있으니까 1억 2천. 이렇게 되고요. 취득가액은 지금 7,20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부대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실제 부대비용 빼야죠. 그래서 얘가 300만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도 차익은요 4,500만원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요. 자, 얘 12% 적용한대요. 그러면 이 4,500만원 12% 빼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이 빠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88%만 남아서 이 금액이 3,960만원 이렇게 남고요. 자, 여기서 기본공제 빼줘야지. 자, 기본공제는 각 그룹당 250만원 있잖아. 그래서 얘 250만원 이렇게 빼주면
요만큼이 되죠. 답은요?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 구조 쫓아갈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산 구조대로 내용도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쫓아가야 되는 거죠. 되셨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70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1번. 소득세 과세 기간은 개인의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죠. 그렇죠. 무조건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잖아. 임의대로 변경하려면 혼자 사망하는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요, 6개월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연합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요거 맞는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4번부터 먼저 할게요.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요, 연말정산으로 납세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신고 의무 면제가 되는 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확정신고 안 해도 되고, 답은 3번이에요. 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도요, 사업장 현황 보고서를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가 아니에요. 이거 2월 10일까지 해야 돼요. 2월 10일. 2월 10일? 4월 10일. 둘 중에 하나인데. 저 기억이 안 나네요. 맞죠? 2월 10일 맞아요. 2월 10일까지 해야 돼요. 4월 10일은 뭐지? 그래서 요거 추가적으로 알고 가자. 우리가 특별히 배우진 않았는데, 우리가 배운 거에서 다 골라낼 수 있죠. 소거법 쓰면은 3번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아직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자, 뭐야, 개판이야, 아주. 자, 그래서 71번 요거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요거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원재료 생산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3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용산이 있고요. 여기 소비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인 강남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원재료 생산업자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단위 1,000원당 해줄게요. 200만원짜리를 무언가 만들었죠. 그렇죠? 그 200만원짜리는 3일에게 넘어가서 이게 500만원이 돼서요. 요 500만원짜리를 용산에 팔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용산은요, 요 5천만원짜리 이용해서요, 7천만원에 만들었고요. 자, 이 7천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아니구나. 그냥 강남이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강남한테 이 7천만원짜리 판 다음에요. 이 7천만원짜리 강남은요, 소비자에게 1,000만원에 갖다 판 거지. 자, 여기서, 창출된 부가가치 얼마냐 묻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는요, 여기서 200만원 발생했고요. 여기서 300만원 발생했고요. 여기서 다시 200만원 발생했고요. 여기서 다시 300만원 발생해서 합치면 1,000만원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거 내가 부가가치 과세 논리에서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냥 원래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최종적인 가치가 얼마야? 이거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이거 맞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답은요? 3번이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2번이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일단 부가가치세는요, 간접세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법이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야. 1번으로 가볍게 고를 수 있는데 다른 거 읽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세율제도 적용하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럼 73번이요. 자, 이거요. 여러분들 위에 자리 없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요거 없어도 풀 수 있다고. 어떻게? 자, 4번이요. 공통 매입세액은요, 직전 과세 기간의 총 분급가였죠.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 분하여 공제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당연히 안 되잖아. 매입세금. 그렇죠? 나머지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거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4번이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인데요. 자, 간이과세자는요, 과세기간을 1년에 두 과세기간을 나누지 않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폐업자는요,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한다. 아니지. 폐업자는요,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죠. 끝나는 종료 시점이 그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신규 사업자는요,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 아니죠? 그렇죠? 신청일부터 즉 등록이 된 날부터가 되는 거겠죠. 굳이 반드시 사업을 개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다음은 4번이에요. 다음은 4번인데 요거 간이과세자가요. 간이과세를 포기함에 있어 일반 과세자로 되는 경우는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날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를 포기 신고해야죠. 그러니까 나 이제 간이 안 해 라고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 전달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4번이라고 좀 알아두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배울게요. 간이과세 이게 나왔으니까 자, 이럴 수가 있잖아. 우리가 원래 일반 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 과세자로 바뀔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시작을 할까라는 건데요. 요거 둘 다 모두 요때부터 개시가 돼요. 이렇게 개시가 된다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건 실무적으로만 보면 되는데요. 봐봐. 우리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선요. 간이과세자 적용받기 위해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집계가 돼야죠. 그게 8천만 원 넘냐 안 넘냐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집계하는 기간이 얼만큼이야? 1년이잖아. 1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2024년이야.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집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8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자,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바로 집계가 되는 게 아니죠. 일정 기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기한을 줘요. 이때까지 집계를 해라. 그래서 언제까지?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집계하도록 줘요. 그리고 집계가 끝났어. 근데 얘가 원래 일반 과세자였다가 지금부터 간이과세자래.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이때부터 시작인 거야. 똑같이 간이과세자 이제 이거 넘었는지 볼 때는요. 똑같이 집계 기간에 둬서 이때부터 일반 과세자로 개시가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무조건 7월 1일부터 변경이 돼요. 아시겠나요? 이거까지 알고 가자. 자, 그 다음에 75번이요. 자, 75번은요. 답은 2번이죠. 그렇죠? 우리 표 외우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3번이요. 3번.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세에서의 모든 신청은요. 승인사항 없어요. 다 신청만 하면 돼요. 아시겠나요? 신청사항이지 승인사항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도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76번이요. 76번은 답은요. 2번이죠. 그렇죠? 자, 2번 얘기해보면 개인적 공급은 우리가 만든 재화를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 사업자가 생산한 햄세트를요. 종업원에게 추석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간주 공급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추석 선물 세트를 경조사비로 봐야 될지, 지금 직장 연회비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경조사비라고 한다면 10만원 제한이 있잖아. 그렇죠? 10만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조사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뉘앙스예요. 나머지가 다 맞는 말이라서.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7번이요. 자, 요거 다음 중 22년 2기에 예정신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이 다른 회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1번 우리 주식회사 서울은요 제빵기계 200만원에 예상 판매했어요. 그러면 얘 과세표준은 200만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파리요. 자, 요거요. 9월 1일날 제빵기계 한 대를 할부 판매하고요. 대금은 당월부터 10개월에 걸쳐서 20만원씩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요거 단기 할부잖아. 그럼 그냥 우리가 받은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만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요. 이게 13개월이 된다면 과세표준은 아니야, 잘 봐. 예정신고만 들어가는구나. 잘 봐. 20만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뭐가 돼? 대각밭이잖아. 장기 할부가 돼서 대각밭이 되잖아. 그럼 받기로 한 날 9월 1일날 받으면 20만원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이것도 할부 계약을 했는데 5개월에 걸쳐서 하기로 했잖아. 단기 할부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우리가 대가를 받은 금액 전액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자, 근데 4번이요. 주식회사 도쿄예요. 자, 9월 7일 매출 부진으로 폐업했대요. 자, 그래서 폐업 시에 남아있던 재고자산이 200만원, 그 다음에 시가가 250만원짜리가 10월 3일에 처분이 됐대. 자, 그러면 이거 폐업 시 잔존재화잖아. 자,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이죠. 자, 간주공급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죠.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냐 아니냐. 대상자산이 아니라면 시가, 대상자산이라면 간주시가잖아. 하지만 우리 지금 재고자산이잖아요. 대상자산 아닌 거죠. 그러면 시가로 봐야지. 그래서 얘 과세표준은 250만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인데요. 자, 기업, 재활 수출 포함되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이 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기에 다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이요. 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국내 판매요. 요건 뭐야? 이건 면상목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선박이나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이죠. 자, 요거는 영세율이 적용되죠. 그렇죠? 용역의 수출로 봐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하면서 요거 영세율 적용됐잖아. 그래서 답은 기업 디귿 리을이죠. 가다라. 네. 자, 그 다음에 79번이요. 자, 요거 답만 불러드릴게요. 3번이죠. 그렇죠?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0번이요. 자, 80번에 기억에 들어가는 거 고르래요. 자, 그래서 영세율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품 뭐만 있어?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만 있잖아. 답은 1000만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부가세 얘기해봤어요.